안녕하세요. 박순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시행되었던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자연계열 수리논술 시험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험 보고 온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제가 이 시험의 보건문항을 수강생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이틀 전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한글날 올데이 특강으로 인해서 전혀 시간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요. 어제 쉬는 시간 틈틈이, 오늘 쉬는 시간 틈틈이 문항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에게 처음으로 전달받은 문제는 완전한 문제 그대로가 아니라 학생의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였어요. 수식 조각, 그림 조각, 조건 조각, 조각들. 그래서 그 학생의 기억의 조각들을 잘 연결하고 짜맞춰서 완전한 문제 형태를 갖추게 하는 작업을 어제 오늘 이틀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여기 보여지는 보건문항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등장하는 수식들은 정확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문제에 등장하는 서술어들은 원래 출제되었던 문제 그대로가 아니라 대부분이 제가 만들어낸 문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만약에 강의를 보는 도중에 저거는 심각하게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의 원본 문항을 전달해준 백모 군과 이 문제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준 서모 군, 김모 군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에도 언제나처럼 3개의 대문항이 출제되었고요. 문제 1번은 기하 영역에서, 문제 2번은 확률과 통계, 문제 3번은 미적분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행되었던 연세대학교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 전체의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 평이했습니다. 문제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문제 1번은 2차 곡선, 기하에서 2차 곡선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징적인 면은 기하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미적분의 기본 지식만 있다면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 자체에서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개의 소문항 가운데 3번 소문항까지는 기하를 전혀 모르는 학생도 해결을 하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타원 2, 9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 둘러싸인 꽃밭이 있다. 타원이라는 예쁜 도형이 나왔는데 거기에 꽃밭까지 나왔습니다. 학생들 문제 풀면서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예쁜 거 보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타원 2 위에 4점 A, B, C, D에서 각각 그은 타원 2의 4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X축과 만나는 점을 F, Y축과 만나는 점을 G, G'이라 하자. 자, 먼저 A, B, C, D라는 점의 좌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4개의 점이 각각 X축과 Y축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원 또한 원점에 대해서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므로 이 접선 또한 X축, Y축에 각각 대칭인 4개의 접선이 나오리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직관할 수 있고요. 네, X절편들 2개씩 겹쳐질 거예요. Y절편 겹쳐지고 Y절편 겹쳐지고 각각의 X절편을 F, Y절편을 G, 이렇게 정의하자. Y축과 만나는 점을. 이때 이 각각 축과 만나는 4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내부의 영역 중에 타원의 바깥에는 꽃밭의 둘레길이래요. 타원의 내부는 꽃밭이고요. 타원의 밖에 있으면서 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영역은 둘레길을 조성한대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꽃밭의 넓이, 즉 타원 내부의 넓이를 숫자로 딱 알려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타원의 넓이를 정적분, 삼각치환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네요. 숫자로 딱 알려줬으니까. 자, 그리고 제시문 마지막 부분에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넓이라던가
길이 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타원의 방정식 자체가 그것을 활용하기 쉽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을 활용하면 풀이가 쉽다라는 걸 사전에 알려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소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잘 따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원이라는 도형을 잘 모르는 학생도 3번까지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1번 문제 dx분의 dy를 구하여라. 문제에서 타원의 방정식이 음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음함수의 미분법을 계산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방정식 한번 볼게요. 9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타원의 방정식이 9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므로 이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 dx분의 dy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양변을 x로 미분하면 9분의 x제곱을 미분했을 때 9분의 2x가 나오고 y제곱을 미분할 때는 일단 y로 미분하고 속미분을 곱해줘야 되겠죠. 일단 y로 미분하면 2y 속미분을 곱하면 곱하기 dx분의 dy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변에 1을 미분하면 0이 되죠. 자, 이 식을 dx분의 d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화율이 되겠고요. 자, 2를 약분시킨 후에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y로 나누면 dx분의 dy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x분의 dy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로 나누면 마이너스 9y분의 x가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소문항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문항은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모르는 학생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구나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앞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타원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이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와 접선 위에 한 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 자체 접선 위에 한 점의 좌표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앞에 문제에서 구했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접선의 기울기는 저 변화율의 식에 x1, y1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접선의 기울기는 9y1분의 x1이 되고요. 이 접선이 x1, y1을 지나므로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라고 적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문제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조건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cx 더하기 d의 형태로 나타내자 그랬으니까 전개를 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9y1분의 x1 x 요거 둘이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9y1분의 x1 제곱이 됩니다. x1 제곱 더하기 y1인데요. 여기에서 이 y1을 요 위로 올려서 통분하면 9y1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보죠. 9y1 제곱. 이 문제의 요구사항이 C하고 D를 구하라 그랬는데 C는 x1, y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 C가 될 텐데 x1, y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부분은 다 해결된 겁니다. 이걸 그냥 C라고 적으면 되겠고, 근데 D는 y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y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y1이 아닌 다른 문자 x1도 섞여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y1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x1이 있다. 그럼 x1을 없애려면 우리는 x1과 y1의 관계식을 찾아봐야 되겠죠. 분명 문제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x1과 y1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의 첫머리에 있네요. 이 x1, y1은 타원 위의 점이다 라는 설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엿다가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x1, y1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x1과 y1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 식의 양변에 9를 곱하면 x1 제곱 더하기 9y1 제곱은 9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얻어낸 식의 윗부분에 있는 이 식 값이 9라는 상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가 약분돼서 오로지 y1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결과들을 정리하면 이 문제의 요구사항 C는 마이너스 9y1분의 x1이 되겠고요. D는 9가 약분이 돼서 y1분의 1이 되겠네요. 예, 이것이 이제 2번 문항의 정답이 되겠고요. 사실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학생들에게 3번 문제의 해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제자가 사전에 길을 안내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꽃밭의 둘레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주어진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아까 전에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꽃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4개의 접선이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사각형이 있었고요. 그래서 꽃밭의 둘레길은 이 부분, 타원의 바깥 부분이면서 사각형의 내부 영역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에서 타원의 넓이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운 점은 이 문제지 안에 타원의 넓이가 3파이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둘레길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사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구할 거고, 그때 둘레길 넓이를 찾을 겁니다. 자, 이제 사각형 넓이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조금 전에 문제풀이에 사용했던 문자들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cx 더하기 d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d가 되겠죠. y절편이니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x절편이니까 이 방정식에서 x절편을 찾으면 마이너스 c분의 d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사각형 넓이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니까 반쪽 곱하기 반쪽 곱하기 2 하면 될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c분의 d, 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d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c분의 2d제곱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관계를 알고 있는 x1, y1으로 바꿔서 표현을 합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값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를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는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c 자리에 9y1분의 x1 한번 대입해 보고요. d 자리에 y1분의 1 대입하면 y1 제곱분의 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여기 y1 하나랑 여기 y1 하나랑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 사각형의 넓이는 x1, y1 분의 18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둘레길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다. 이 식을 보고 조금 더 변형하죠.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분자가 상수이므로 분모에 있는 친구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x1 곱하기 y1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x1 곱하기 y1의 최대값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x1과 y1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x1과 y1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여기 방정식에 적혀 있네요. 보니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바로 눈치챌 겁니다. 합이 일정하네요?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산술기하부등식이죠. 그래서 제 지문에 산술기하평균부등식이 주어져 있구나. 그래서 저 타원의 방정식에서 산술기하평균부등식을 적용하면 곧바로 x1, y1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을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부등식을 적용할게요. x1 제곱 더하기 9y1 제곱은 산술기하평균부등식에 의해서 2 루트 x1 제곱 곱하기 9y1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x1과 y1이 양수임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 루트를 벗겨보면 6x1, y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6x1, y1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를 정리하면 x1, y1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x1, y1의 최대값이 2분의 3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어요. 답안 작성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산술기하평균부등식을 이용해서 답안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등호 조건을 서술해 주시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작기만 하면 얘가 2분의 3을 실제로 가질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거나 같으면서 실제로 이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술기하평균부등식을 쓸 때 언제나 등호 조건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산술기하평균부등식을 써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등호 조건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술기하평균부등식의 등호 조건은 우리가 산술기하부등식을 적용하던 그 타이밍에 그 모든 변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암산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얘랑 얘가 똑같은데 더해서 9가 됩니다. 그럼 각각이 2분의 9라야 되겠죠?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1 제곱이 2분의 9니까 x1이 루트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9y1 제곱이 2분의 9니까 y1 제곱은 2분의 1이죠? y1은 루트 2분의 1이면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적어준 후에 최대값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1, y1의 최대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2분의 3이 될 때 사각형의 넓이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여기에다 2분의 3을 대입한 이 값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3 약분돼서 위에 6 남습니다. 12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는 12이고
꽃밭의 넓이는 상수 3파이이므로 둘레길 넓이의 최소값은 결과적으로 12-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3에서 구한 최소값을 가질 때의 f, f'. 자, 3에서 가진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 하면 아까 구했네요. 아까 등호조건 서술하면서 여기 구했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x1이 루트 2분의 3이고 y1이 루트 2분의 1일 때. 이때의 f랑 f' 한번 구해볼까요? 자,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언제냐? 아까 구했던 결과로 x1이 루트 2분의 3, y1이 루트 2분의 1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 f의 좌표, f'의 좌표는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가 f였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저기 y절편이 f. 다시 옮겨 적겠습니다. 여기가 f, 여기가 f', 여기가 g, g'.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f는 아까 계산했네요. 마이너스 c분의 d다. 라고. 그래서 x절편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c하고 d를 계산하죠. 이때는 c가 마이너스 9y1분의 x1이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3, 즉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입니다. 그리고 d는 y1분의 1 이니까 루트 2분의 1분의 1 해서 루트 2일 때입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루트 2일 때가 되는 거죠. 자, 이를 이용하면 여기 절편의 좌표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f하고 g만 적을게요. 자, f는 x절편이고 따라서 3루트 2, 0이 되겠네요. 그리고 g는 y절편이고 0,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초점으로 가지고 얘네 둘을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라가 마지막 문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말로 타원의 방정식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만한 실력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면 이 4번 문제에서는 기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타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공식을 알고 있어야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는 기하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배경 지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중심이 지금 이 문제처럼 원점에 있고 장축의 끝점의 좌표가 A, 단축의 끝점의 좌표가 B, 그리고 초점의 좌표가 C 라고 했을 때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며 이때 A, B, C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 이와 같은 배경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적용하면 이 문제에서는 초점이 3루트 2, 여기 C가 3루트 2인 거예요. 그리고 Y축과의 교점 루트 2, B가 루트 2인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A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18이니까 A제곱이 20이 되죠. 이러한 경우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므로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A제곱은 20이잖아요. 20분의 X제곱 더하기 B는 루트 2니까 2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을 봅시다. 문제 2번은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었고, 확률의 계산이 중심이 되면서 중간중간 기대값이라던가 이항분포라던가 정규분포 이런 개념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황을 보죠. 홍익이와 홍익이의 엄마 아빠는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 큰 숫자가 적힌 눈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한다. 홍익이와 엄마 아빠가 가진 주사위에 적힌 숫자는 모두 각각 다르면서 세 사람의 주사위 눈인 18개의 자연수에는 같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1, 2, 3, 4, 5, 6이 적힌 주사위가 아니네요. 되게 다양한 수가 적힌 주사위고 3개의 주사위에 적힌 숫자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홍익이의 주사위에 적힌 6개의 숫자는 24, 23, 25, 29, 31 이고 홍익이 아빠에는 5, 7, 11, 13, 35, 37 이렇게 다양하게 적혀 있고요. 홍익이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의 확률을 확률변수 x, 홍익이 아빠의 숫자를 확률변수 y라고 하자. 자, 먼저 1번 문제로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기대값을 구하려면 가능한 모든 확률변수의 값, 그리고 그때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선 주어진 그대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x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되겠죠. 홍익이가 던져 나온 주사위 눈이 x니까 24, 23, 25, 29, 31 이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고 그리고 그때의 확률은 정상적인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전부 다 6분의 1이겠죠. 그래서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x의 기대값은 곱해서 모두 다 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는 6분의 1, 전부 다 6분의 1이 곱해지니까 곱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3, 25, 29, 31 이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까지가 60이네요. 그 다음에 얘네 셋이 더하면 얘네 둘이 60이고 얘네 셋이 더하면 50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114까지. 그래서 6분의 114 정리하면 19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홍익이 아빠 주사위의 눈의 기대값은 확률은 6분의 1로 모두 다 똑같으니까 홍익이 아빠가 나올 수 있는 눈을 다 더하면 5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35 더하기 37 계산해보면요. 얘네 둘이 40이죠. 얘네 둘이 50이고 둘이 더하면 90인데 18이 뭘 더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얘네 둘이 13은 썼었네요. 표시하죠. 얘네 둘이 50이고 얘네 둘이 40이니까 90이고 거기다 18 더하면 108이네요. 6분의 108 딱 6이 모자라죠. 그래서 계산하면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19와 18이고 출제자는 학생들의 기대값 계산 능력을 묻고자 함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마도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2번 문제를 풀어낸 학생은 아마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홍익이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유리한가? 현재 상황은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홍익이의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자, 이때 홍익이와 아빠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유리한가를 찾으려면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유리한 거예요? 더 많이 이기는 친구가 유리한 거죠. 더 많이 이기려면 이길 확률이 높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홍익이가 이길 확률, 아빠가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이것이 돼야 됩니다. 홍익이가
이길 확률 또는 아빠가 이길 확률. 사실 두 확률에 비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두 확률의 합은 1이 돼서 둘 중 하나만 구해도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요거 홍익이가 이길 확률 하나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비교가 쉽도록 적어 볼까요? 홍익이가 가진 눈이 2, 4, 23, 25, 29, 31이고 아빠의 눈이 5, 7, 11, 13, 35, 37. 어떤 경우에 홍익이가 이기나 한번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익이가 2가 나왔어요. 2가 나오면 아빠가 뭐가 나와야 이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2보다 더 작은 눈은 없으니까. 홍익이가 4가 나왔다 라고 하면 아빠가 뭐가 나오든 홍익이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홍익이가 23이 나오면 드디어 이기는 경우가 생기죠. 23이 나왔을 때는 아빠가 23보다 작은 게 나오면 돼요. 5, 7, 11, 13. 그러니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따져보는데 각각의 확률은 36분의 1입니다. 즉 홍익이가 23이 나오면서 아빠가 5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 23,7이 되는 경우, 23,11이 되는 경우, 23,13이 되는 경우 전부 다 36분의 1로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그것 곱하기 36분의 1 하면 홍익이가 이길 확률이 될 겁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홍익이가 25가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중에 얘네 넷밖에 없네요. 똑같이 4가지가 이기는 경우고요. 홍익이가 29가 나왔을 때는 아빠가 마찬가지로 요거 4개가 나오는 수밖에 없네요. 이기는 경우 4가지가 있고 홍익이가 31이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31보다 작은 건 똑같이 4개입니다. 따라서 홍익이가 이기는 경우는 총 36개의 경우 중에 16가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홍익이가 이길 확률은 36분의 16. 정리하면 9분의 4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빠가 이길 확률을 계산하면 9분의 5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이가 이길 확률보다 아빠가 이길 확률이 큰 거네요. 따라서 아빠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출제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시겠죠? 1번에서 계산했을 때는 홍익이의 숫자의 기대값이 컸습니다. 평균적으로 홍익이의 주사위 눈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 홍익이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더 유리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적인 수치를 말하는 거고 이긴다 진다는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가 이길 확률을 계산해 봄으로써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번 문제 아빠가 더 유리하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익이와 아빠가 405번 맞대결을 했을 때 홍익이가 200번 이상 이길 확률. 자, 이와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읽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딱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홍익이가 이기는 경우, 홍익이가 이기는 경우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무엇을 알아냈느냐? 홍익이가 매번의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9분의 4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확률이 일정하다.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부터는 독립시행이 떠올라야 됩니다. 확률이 일정한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시행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 홍익이가 200번 이상 이긴다.
홍익이가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 아까 XY 나왔죠? 확률 변수 W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W는 독립시행에서 확률 변수가 홍익이가 이기는 횟수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있어야 됩니다. 확률 통계 출제되는 대학의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정의합니다.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을 때 그것을 이항분포라고 정의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W는 이항분포 B. 자, 총 시행 횟수는 405번이고요. 그리고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은 9분의 4다.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한두 개의 확률이라면 이항분포의 확률식,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만 이게 200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계산을 합니다.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정규분포로 근사되느냐? 이 이항분포와 똑같은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정규분포로 근사가 됩니다. 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구하는 공식. 평균은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쓸게요. 평균 M은 NP로 구하는 거죠. N은 시행 횟수, P는 확률. 계산해보면 얘를 9로 나누면 45가 나오고 45 곱하기 4를 하면 18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NPQ. Q는 6건의 확률이고요. NP는 180이었으니까 180에다가 6건의 확률 9분의 5를 곱하면 10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똑같은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이항 정규분포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는 횟수 W가 200번 이상일 확률입니다.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는 표준화해서 계산하죠. 표준화하는 공식은 표준정규분포 확률 변수 Z는 일반적인 정규분포 확률 변수 X, 지금 이 경우에는 W네요.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자, 이렇게 표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W를 Z로 표준화하면 20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표준화가 되고요. 계산하면 2가 나오죠. 자, 이 확률을 표준정규분포 표를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저분해서 안 보이네요. 참고로 이 표준정규분포 표는 실제 문제에 나왔던 표는 아니고요. 제가 학생에게, 수강생에게 전달받은 바로는 소수점 4제짜리까지 나왔다. 이만큼을 전달받아서 소수점 4제짜리까지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표준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나타내면 표준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0에 대해 좌우 대칭인 개형을 가지고 있고요. Z가 2 이상인 확률이니까 2를 딱 잡고 그것보다 큰 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주어진 표에는 Z가 0과 Z 사이일 확률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2일 때를 찾아보면 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0.4772. 그런데 이 값은 이 부분을 보시면 어디를 나타내느냐? 이 보라색 부분의 확률이 0.4772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표준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므로 이 반쪽짜리 확률이 0.5가 되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0.5에서 0.4772를 뺀 0.0228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홍익이가 200번 이상 이길 확률입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문제 파악만 되면 쉽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문제 파악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홍익이 엄마도 게임에 참여했대요. 홍익이랑 홍익이 아빠와 각각 게임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랑 홍익이, 엄마랑 아빠 이렇게 각각 게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홍익이 엄마가 홍익이에게 이길 확률을 P1, 홍익이 엄마가 홍익이 아빠에게 이길 확률을 P2라고 했을 때 P1 빼기 P2의 최대값을 구하라. 만약에 P1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홍익이 엄마는 주사위 눈을 자기가 엄마가 그냥 직접 고른대요. 무조건 큰 것만 고르면 되죠. P2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작은 것만 고르면 되죠. 근데 P1은 커야 되고 P1 빼기 P2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P1은 커야 되고 P2는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P1을 크게 하려면 P2도 따라서 커지고 홍익이 엄마의 주사위는 한 가지니까 P2를 작게 만들려면 P1도 작게 따라서 작아지고 이렇게 이제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하는 게 제일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해볼게요. 홍익이가 가진 주사위 눈이 요 노란색이었죠? 아빠의 주사위 눈이 요 하얀색이었죠?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2, 4, 5, 7, 11, 11, 13, 23, 25, 29, 31, 35, 37. 화면 잘리는 거 아닌가? 자, 노란색이 홍익이고 파란색이 아빠예요. 자, 우리는 P1 빼기 P2를 최대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홍익이 엄마는 노란색한테는 이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구나. 노란색한테는 이겨야 되는. 홍익이한테는 많이 이겨야 되고 아빠한테는 많이 져야 되는 겁니다. P1이 크고 P2가 작아야 되니까. 홍익이한테 이기려면 엄마는 많이 이기려면 어떤 눈을 골라야 될까요? 노란색보다 오른쪽에 있는 눈을 골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빠한테 많이 지려면 어떤 눈을 골라야 될까요? 보라색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 많이 골라야 됩니다. 그 두 개가 딱 조화를 이뤄서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홍익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는 숫자, 중복되는 거 말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떨어뜨려서 다시 적을게요. 어디에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게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홍익이 엄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눈을 고른다고 봅시다. 그러면 홍익이한테는 3개의 숫자에는 지고 3개의 숫자에는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질 확률 반반이죠. 아빠한테는 2개의 숫자한테는 지고 4개의 숫자한테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이한테 이길 확률은 6분의 3, 이길 확률은 6분의 3, 질 확률 6분의 3. 아빠한테 이길 확률 6분의 4, 질 확률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6분의는 공통이니까 분자만 가지고 생각할게요. 경우의 수만 가지고. 자, 홍익이 엄마가 여기에 있는 숫자를 골랐다 라고 하면 홍익이한테는 3번 이기는 겁니다. 6번 중에 3번. 아빠한테는 4번 이기는 겁니다. 홍익이한테는 3번, 아빠한테는 4번.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홍익이한테 이길 확률 마이너스 아빠한테 이길 확률이니까 이거 빼기 이거가 커야 된다고요. 홍익이한테 이기는 횟수
빼기 아빠한테 이기는 횟수를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 값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익이의 엄마가 여기에 있는 숫자를 골랐다고 치죠. 그러면 홍익이한테 이기는 횟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조건 이깁니다. 6번. 아빠한테 이기는 숫자는 5개. 그럼 홍익이한테 이기는 게 6개고 아빠한테 이기는 게 5개고 홍익이 빼기 아빠 하면 홍익이한테 한 번 더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분의 1의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는 게 여기서 뽑는 것보다 유리하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얘 빼기 하면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하나의 변수를 세팅하겠습니다. 6개의 숫자 중에 엄마가 어떤 숫자를 택했을 때 홍익이한테 이기는 횟수 마이너스 아빠한테 이기는 횟수 그거 나누기 6 하면 확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마다 그 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뽑으면 홍익이한테 한 번 이기고 아빠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빼기 0. 홍익이한테 2번 이기고 아빠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뽑으면 홍익이한테는 2번 왼쪽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기는 숫자. 홍익이한테 2번 이기고 아빠한테 한 번 이기니까 2 빼기 1은 1. 여기는 2 빼기 2는 0. 여기는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여기는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해보면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4 빼기 4는 0. 얘는 1, 2, 3, 4, 5 빼기 4는 1, 6 빼기 4는 2, 마이너스 1, 0. 자, 이기냐 지냐에는 크다 작다만 영향을 미치므로 엄마가 38을 뽑든 39를 뽑든 40을 뽑든 이길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판단 되셨습니까? 홍익이의 엄마가 P1 빼기 P2를 가장 크게 하려면 어디에서 숫자를 뽑는 게 제일 좋을지. 자, 정답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홍익이한테 이길 확률이 아빠한테 이길 확률보다 6분의 2가 더 큰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일 큰 숫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최우선적으로 뽑아야 되고 다 뽑아 보겠습니다. 요 4하고 5 사이의 숫자는 근데 안타깝게도 없네요. 4하고 5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죠? 여기는 없네요. 여기 31과 35 사이에는 좀 있네요. 31과 35 사이에는 꺼졌나요? 얘 좀 살리고요. 31과 35 사이에는 32, 33, 34가 있죠. 이거 3개가 P1 빼기 P2를 크게 하는데 가장 유리한 숫자다. 얘는 무조건 뽑고 자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게 홍익이한테 이길 확률이 아빠한테 이길 확률에 플러스 6분의 2가 되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고 여기 있는 건 다 뽑았으니까 이제 차선책을 택해야 되죠. 이거 다음으로 큰 거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자리가 여기랑 여기 3군데가 있고 여기 3군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딱 3개네요. 그럼 이거 3개를 뽑는 게 최선입니다. 2와 4 사이에 3이 있죠. 그 다음 5와 7 사이에 6이 있죠. 그 다음 29와 31 사이에 30이 있죠. 그래서 홍익이 엄마는 이 6개의 숫자를 뽑으면 P1 더하기 P2를 최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P1 더하기 P2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일단 구하기 전에 예상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자리에 있는 것은 이제 요 자리에 있는 것은 요 자리에 있는 것은 경우의 수 기준으로 2가지 경우가 홍익이한테 이길 확률이 아빠의 이길 확률에 비해서 크다라 그랬습니다. 경우의 수 기준으로 2씩 크게 만드는 자리고 거기서 숫자를 3개 뽑았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만큼
홍익이한테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개 자리에서는 플러스 1만큼 홍익이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3개의 자리에는 1만큼이 경우의 수가 추가될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까지. 아마 P1 P2의 최대값은 이게 나올 겁니다. 분자 계산해보면 9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4분의 1이 나올 겁니다. 36분의 9는. 자,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홍익이 엄마가 이걸 뽑았다 라고 할 때 홍익이한테 이길 확률은 아까 전에 이제 홍익이가 아빠한테 이길 확률 한번 계산했었죠? 그거 계산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홍익이는 노란색입니다. 자, 홍익이한테 이길 확률. 홍익이 엄마가 어디다 적을까요? 위에다 적을게요. 안 보일 테니까. 3, 6, 30, 32, 33, 34. 이걸 뽑았을 때 각각의 경우 홍익이한테 이기는 경우가 몇 가지 있나 한번 세어볼게요. 3을 뽑았을 때는 한 가지 있죠. 6을 뽑았을 때는 2가지 있죠. 30을 뽑았을 때는 31 빼고 다 5가지. 32를 뽑았을 때부터는 다 이기죠. 6가지, 6가지, 6가지. 그래서 엄마가 홍익이한테 이기는 경우의 수는 18, 2 더해서 20, 여기까지 6, 26까지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엄마가 이길 확률 P1은 36분의 26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홍익이 아빠한테 이길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각각의 눈이 나왔을 때 3이 나오면 아빠는 요거예요. 아빠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0가지. 6이 나왔을 때는 5가 나와야만 이기죠. 30이 나왔을 때는 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기네요. 32가 나왔을 때도 4가지, 33이 나왔을 때, 34가 나왔을 때도 다 4가지. 그래서 이기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구하면 17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P2는 36분의 17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 P1 빼기 P2는 36분의 9.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4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3번은 미적분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구 모양의 물풍선이 접하고 있다.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림을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원뿔 모양의 그릇에 구 모양의 물풍선이 접하고 있대요. 그림이 수강생이 손그림으로 그려준 건데요. 엄청나게 고퀄입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구 모양의 물풍선이 딱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시각 t는 0일 때 물풍선의 반지름이 r0였고 물풍선의 중심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는 3r0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의 b를 알려주므로 이거 1대 3이다를 알려주므로 이 원뿔 모양의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0보다 클 때 물풍선의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t초일 때까지 새어나온 물의 부피를 알려줬네요. 그래서 물이 계속 새어나온대요. 그래서 그 새어나온 물은 원뿔 모양의 그릇의 바닥에서부터 찰방찰방 차오르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원뿔 모양의 물 원뿔을 이룬다. 물풍선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동안에도 그럼 물이 새어나오니까 물풍선은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면서도 계속 구 모양을 유지한다. 근데 구의 반지름은 작아지겠네요. 유지하면 원뿔 모양의 그릇에 계속해서 접하면서 쭉 내려가겠네요. 시각 t에서 물풍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럼 r은 t에 대한 함수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 그림 3과 같이 새어나온 물이 물풍선과 원뿔이 접하는 지점 아래의 영역을 가득 채우게 되면 물은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고 멈추게 된다. 이 그림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칠판에 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가 있고 물이 조금밖에 없겠죠. 근데 차다가 보면 물이 구는 점점 내려오는데 물은 점점 차오르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가겠죠. 접하는 순간 이후에도 물이 계속 차올라오면 요 사이사이를 완전히 메꿀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 아랫면이 완벽하게 물로 딱 가득 차버린다. 그럼 꽉 찼으니까 더 이상 물은 새어나오지 않고 멈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T1이다. T1부터는 정지해 있는 거죠. 그때 물풍선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물풍선의 중심으로부터 원뿔의 중심축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지고 원뿔의 중심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물풍선을 자른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이게 물풍선인데 여기서부터 X만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은 1이 되겠죠? 그 넓이를 SX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앞에 문제가 다음 문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R을 R0와 T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R은 임의 시점에서의 물풍선의 반지름입니다. R0는 처음의 반지름이고요. 먼저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게 R0고 이게 3R0다.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가 1대 3이다 이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1대 3대 2루트 2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꼭지각을 동그라미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각삼각형인데 한 각이 직각이 아닌 한 각이 동그라미라는 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2루트 2대 3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임의 시점에서 요 반지름 R을 구하는 거고 뭐 가지고 구해야 될까요? R은 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구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시점에든지 언제나 성립하는 관계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물의 양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R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물의 양은 처음에 있던 물의 양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처음 물의 양은 처음에는 물풍선에만 물이 있었으니까 물풍선의 부피만큼 물이 있었던 거겠죠. 물풍선 처음에 반지름은 R0니까 3분의 4 파이 R0 세제곱. 이 구의 부피가 처음에 있었던 물의 양일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뿔 그릇과 요 물풍선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도 얘네 둘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자, 시간이 지난 후 반지름이 R이 됐을 때 물풍선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그릇에 담겨있는 물의 양은 문제에 주어졌죠,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문제에 새어나온 물의 총 부피는 T초일 때까지 새어나온 물의 부피는 3분의 파이 T가 된다. 그랬으므로 결국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는 3분의 파이 T.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처음 물의 양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을 세울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라지 R을 R0와 T의 식으로 나타내라. 우리가 작성한 이 식을 라지 R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보시면 3을 약분할 수가 있고 분모의 3을 파이도 다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R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R 세제곱은 양변에 4를 나누면 R0 세제곱 빼기 요거가 4로 나눠서 넘어갑니다. 4분의 t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R0는 세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R0는 R은 세제곱근 R0 세제곱 빼기 4분의 t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SX를 구하겠습니다. 요거를 R1과 X의 식으로 나타내라. 자,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원뿔 그릇이 있는 거예요. 다음, 요게 R1이고요. 물이 이제 딱 가득 꽉 찼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면, 여기서 축 방향으로 X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단면의 넓이, 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은 원뿔을 축에 수직하게 잘랐으니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반지름만 말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그어보면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잘랐다 그러니까. 따라서 빗변이 R1이고 높이가 X면 이 밑변의 길이는 루트 R1 제곱 빼기 X 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SX가 됩니다. 그래서 SX는 파이 곱하기 요놈의 제곱이 되겠죠. R1 제곱 빼기 X 제곱. 자, 요것이 2번 문제. 너무 간단하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2번 문제는 그 다음 3번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안내해준 가이드입니다. 그 정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 2번 문제를 이용해서 3번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됩니다. 물풍선과 물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구가 잘려진 모양이에요. 구가 잘려진 모양. 이렇게 곡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축을 적당히 설정하고 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축에 대해서 적분해야 될 겁니다. 이때 그 단면의 넓이를 여기서 구하게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축을 이렇게 설정할게요. 원뿔의 축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 축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도형은, 요 도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데 여기 끝점은 R1입니다. 요거 구의 반지름이니까 끝점은 R1이고, 여기 어디서부터 이 도형이 존재하느냐, 그걸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딱 접하는 점에서 원뿔과 구가 접하는 점에서 축에다가 딱 수선을 내렸어요. 혹시 이 각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자, 이 각은 아까 전 저 그림에서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했던 각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X라고 하죠, 이 각을.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X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는 X가 되고 요 각이 동그라미가 돼야 되죠. 그러면 한 각을 동그라미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면 세 변의 길이의 비는 3대 1대 2루트 2. 이때 동그라미에 마주보는 변이 1에 해당합니다. 근데 요 X라는 친구가, X가 아니라 여기 접하는 면에서 딱 수평하게 그은 이 좌표, 요 좌표까지의 거리가 동그라미에 마주보는 변이잖아요. 그러면 3대 1대 2루트 2, 3분의 1이 되겠죠, R1에. 그래서 시작점은 3분의 1 R1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을 설정하면 이 도형, 문제에서 색칠한 도형이 존재하는 범위는
3분의 1 R원부터 R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R원부터 R원까지 임의의 X좌표에서 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잘라낸 단면의 넓이 SX를 정적분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부피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SX는 요거니까 대입하면 파이 곱하기 R1 제곱 빼기 X 제곱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적분을 해보면 여기는 R1 제곱 X, 여기는 3분의 1 X 세제곱. 그래서 자, 한 번에 계산합시다. 이 자리에 R1 대입한 다음에 3분의 R1을 빼면 3분의 2 R1이 남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3분의 2 R1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자리에 R1 대입하면 R1 세제곱이고 3분의 R1 대입하면 27분의 R1 세제곱 나오죠. R1 세제곱에서 27분의 R1 세제곱 빼면 27분의 26 R1 세제곱이 나오고 3을 나누면 81분의 26 R1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81로 통분하면 81분의 54가 됩니다. 54 빼기 26은 28이죠. 그래서 정답은 81분의 28 파이 R1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하는 부피는 벌써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문제는 R0하고 T1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 3번 문제에서도 4번 소문항의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잘 조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결국 이 문제는 여기 주어진 R0하고 T1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얘네들이 되게 간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R0는 5를 대입한 다음에 계산해도 무방하지만 우리는 그냥 R0라고 표현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 주어진 반지름과 얘가 딱 멈추게 되는 시각, 이때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고요. 문제에 언제 T1이라는 시각이 되는가, 그것을 잘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총 물의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처음 물의 부피는 이거잖아요. 3분의 4 파이 R0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점에든 언제나 일정한 거예요. 임의의 시점 T에서도 그렇고, 이게 T는 T1인 시점에도 일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게 T1과의 관계니까 T1인 시점에서 총 물의 부피를 계산하는 식을 세워봅시다. 자, T1인 시점에 물은 어디 있을까요?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물풍선 안에도 있고, 두 번째, 물풍선 아래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총 물의 부피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물풍선의 반지름이 T1일 때는 R1이니까 물풍선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일단 이 답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답은 여기 옮겨 적을게요. 이 부피는 81분의 28 파이 R1 세제곱이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지웁시다. T는 T1인 시점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모형의 물풍선이 있고 반지름은 R1이에요. 그리고 물이 이 아래쪽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때 이 R1인 경우에
중심축을 딱 그리고 요 접점에서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여기까지를 높이로 하는 물 원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 원뿔의 반지름은, 자 여러분들 이 밑면의 반지름 이거 얼마인지 아시겠나요? 자, 아까 소개했던 동그라미라는 각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비는 3대 2루트 2대 1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요 보라색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루트 2 R1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R1이면 여기서부터 제일 밑에 있는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3R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분의 1 R1이 되겠죠? 얘랑 얘는 3대 1대 2루트 2가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 물원뿔의 높이는 3R1 빼기 3분의 1 R1, 즉 3분의 8 R1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면 3분의 파이의 R 밑면의 반지름의 제곱, 요거의 제곱 더 곱하기 높이 3분의 8 R1. 자, 이게 아래쪽 물 원뿔의 부피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전체 물의 부피가 돼야 될까요? 아니죠. 발견하셨죠? 자, 이 그림이 복잡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단면만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만 그려보면 9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구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물원뿔의 부피에다가 이렇게 생긴 9의 부피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물의 부피가 되느냐? 아니,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2번 더했잖아요. 그죠? 여기를 빼야 물의 전체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에서 이 겹쳐지는 부분을 빼줘야 처음 물의 부피와 같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겹쳐지는 물의 부피를 우리가 이미 구한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것 때문에 3번에서 이걸 구하게 만든 겁니다. 이미 구했죠? 겹쳐지는 부분의 부피를 정적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81분의 28 파이 R1 세제곱을 빼면 처음 물의 부피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식을 잘 정리하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R0죠. 이건 R0고, 나머지 3개는, 요거 3개는 전부 다 파이 R1 세제곱이라는 3분의 파이 R1 세제곱, 3분의 파이 R1 세제곱, 여기도 3분의 파이 R1 세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 다 3분의 4도 묶어도 되네요. 3분의 4 파이 R1 세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1이 남죠. 이 친구는 3분의 요놈의 제곱이 8이잖아요. 그 중에 4를 뺀 거예요. 그럼 2가 남겠죠. 2. 여기 3의 제곱분에도 남고. 그래서 여기까지 9분의 2가 남네요. 9분의 2가 남았고, 요것도 남는 거니까 27분의 16이 남네요. 3분의 4 파이 R1 세제곱으로 공통인수로 묶는다면, 여기서도 파이 R1 세제곱 공통인수로 묶고 3분의 4를 빼면 27분의 7이 남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괄호 안에 있는 분수들을 계산해 보면 얘가 27분의 9가 돼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네요. 그래서 결국 9분의 16 파이 5 R1 세제곱 이 되는데 3분의 4 파이 R0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파이가 또 약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냥 정리해보죠. R0 세제곱은 3분의 4 R1 세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R0와 R1의 관계가 아니라 R0와 T1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에서 R0는 남기고 R1을 없앤 다음에 T1을 만들어내야 돼요. 즉 R1과 T1의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T1일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서 찾으셔야 되겠고요. 아까 구했네요. 생각해보니까 t가 0보다 큰 시점에서 요 물풍선에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구했네요. 그럼 R1은 뭡니까? t가 T1일 때 반지름이 R1이잖아요. 그러니까 였다가 t 대신에 T1 대입하면 얘가 R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1은 세제곱근 R0 세제곱 빼기 4분의 T1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요. 이 식을 이 자리에 딱 대입해버리면 R1을 없애고 T1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딱 세제곱하면 대입하기 좋죠? 세제곱하면 세제곱근 벗겨져서 R0 세제곱 빼기 4분의 T1만 남고요.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얘 곱하기 얘는 4가 지워지고 3분의 T1이고 마이너스 3분의 T1인데 왼쪽으로 넘어갔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3분의 4 R0 세제곱이 있고 여기 R0 세제곱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3분의 R0 세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가 드디어 밝혀졌네요. 그래서 T1은 R0 세제곱이다 라는 관계가 얻어졌고, 아마 기하학적 감각 좋은 친구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처음부터 R은 길이를 나타내는 변수고 시간은 물의 부피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3차원의 변수다. 그래서 뭔가 세제곱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걸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상황대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T1은 R0 세제곱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 문제 4번에 주어진 R0는 5이므로 결국 이 문제에서 말하는 4번 문항에서 말하는 T1은 125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수리논술 문제 풀이를 마치겠고요.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사람들마다 학생들마다 다르게 느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 2의 마지막 수문항과 문제 3의 마지막 수문항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스타일상 어려운 문항에다가 배점 차이를 좀 많이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2-2번의 마지막 문항과 3번의 마지막 문항 둘 중 하나를 푸셨다면, 나머지를 잘 풀고 둘 중 하나를 푸셨다면 합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영상도 보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